샘플링, 표본 추출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표본 추출에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population, 모집단, 어, 그래서 all possible observations or outcomes,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관찰 대상 또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mean age of a U.S. resident, 그래서 미국 에 사는 미국 거주자들의 어, 평균 나이를 알려면 센서스를 이용해서 모든 미국 거주자의 나이를 측정한 다음에 그 평균을 계산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게 센서스를 하는 게 모든 미국 거주자를 포함시키기 매우 어렵죠. 센서스를 할 때. 왜냐하면 센서스를 하는 동안에 어,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홈리스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센서스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 센서스 그러니까를 수행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도 나이를 먹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모집단을 측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죠. 거의 미국 거주자의 이런 평균 나이를 한 명도 그러니까 모집단의 구성원 중 한 명도 포함시키지 빼먹지 않고 다 측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중간에 이민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집단을 우리가 다 관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샘플, 표본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본은 무엇이냐? A set of measurements or outcomes selected from population.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선택된 그런 측정값 또는 결과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을 뽑으면 이 집합은 10명으로 구성된 집합이 되는 것이고 100명을 뽑으면 이 표본 집합은 100명으로 구성된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statistical inference, 그러니까 통계적인 추론. 그러니까 추론의 다른 말은 추측, 통계적인 추측. 그러니까 이 모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표본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적인 추측, 통계적인 추론은 무엇이냐? Scientific generalization from incomplete information.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Scientific, 과학적이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왜 과학적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systematic rules, 체계적인 규칙을 따라서 우리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죠.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그 다음에 incomplete information, 그러니까 불완전한 정보로부터 우리는 과학적인 일반화를 시도하는데 왜 불안정한 정보냐?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체를 다 관찰할 수 없고 일부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로부터 얻은 정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모습의 일부만 관찰했기 때문에 incomplete,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일부만 관찰해서 전체 모습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와 같은 지식이 그 일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런 표본을 추출해야지만 진리와 가까워지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통계적인 추측은 무엇이냐? estimate, 그러니까 추정한다, 추측한다, 뭐 감을 잡는다, 다 똑같은 뜻이죠. 추측을 하는데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from sample,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표본 집단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바라본 나의 일부의 모습을 보고 이미 나름대로 어떤 임프레션, 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한 그런 지식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한 나에 대한 특성에 대한 추측을 이미 형성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나 여러분은 그와 같은 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지식이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겠죠. 당연히 온라인을 통해서만 내 모습을 받고 몇 번 나를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나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정보는 incomplete,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또 몇 개 다른 개념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계속 파란색으로 밑줄을 쳤으니까 좀 지루하니까 녹색으로. 자, probability sampling. 그러니까 확률 표본 추출을 얘기하는 거죠. 확률 표본 추출. 이거는 is the sampling when the probability of selecting any element or member of the population is known.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집단의 그런 구성원 또는 요소를 선택할 때의 확률이 알려진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질 때나 아니면은 동전을 던질 때 그 구성 요소, 예를 들어서 동전의 경우 앞면 또는 뒷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그 구성 요소 1, 2, 3, 4, 5가 각각 어떻게 여러분이 그런 구성 요소를 뽑을지에 대한 그런 확률을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동전의 경우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처럼 여러분이 표본을 추출할 때 그 구성 요소가 선택될 확률을 알고 있다면 그와 같은 표본 추출은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불러요. 랜덤 샘플링. 랜덤 샘플링은 무엇이냐? Every element in the population has a known and equal chance of being selected for the sample. 그러니까 모집단의 구성 요소가 표본에 추출될 그런 확률은 알려져 있고 같은 확률이다 그런 뜻이죠. 그럼 로또리 같은 경우는 이걸 랜덤 샘플링이냐? 내가 로또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모르겠지만 만약에 60개의 공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다음에 첫 번째 선택을 할 때는 각 공이 선택될 확률은 60분의 1이겠죠. 그리고 각 공이 선택될 확률은 모두 같죠. 근데 하나의 공을 뽑고 나서 그 공을 replace,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은 59개의 공을 뽑게 된다면 그러면 두 번째 선택에서는 59분의 1이 되는 거죠. 각 엘리먼트가 뽑힐 확률이. 그리고 또 두 개를 뽑고 나서 세 번째 경우에는 58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랜덤 샘플링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로또를 할 때 각각의 공을 뽑고 리플레이스먼트 다시 그 공을 다시 집어넣고 뽑는다면 그런 경우는 랜덤 샘플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ampling frame은 is an exhaustive listing of all the elements that make up a research population. 그러니까 연구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의 완전한 리스트, 완전한 리스트 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집단에 포함된 그런 구성 요소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성 요소들을 전부 다 목록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때 그 샘플링 프레임이 무엇인가를
명시해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researchers need to have a clear definition of the research population. 그러니까 모집단, 연구 모집단의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So good frames are complete, accurate, and non-redundant list of elements. 그러니까 좋은 프레임은 완전하고, 그러니까 구성 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은 그런 목록,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대 학생을 상대로 키를 측정을 할 때 일부 학생을 빠뜨리고 만약에 목록을 작성한다면 그러한 프레임은 정확하지 않고 incomplete,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그런 프레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실수로 동일한 학생을 두 번 집어넣는 경우, 그런 경우는 redundant한 그런 목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그 프레임, 모집단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표본 추출을 하는가? 뭐 이미 이전에 얘기했듯이 모집단을 다 관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expensive, 매우 비싸죠. population parameter, population parameter라는 것은 모집단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parameter는 그런 모집단의 특성을 얘기할 때는 parameter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표본의 특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statistics라는 걸 써요. 통계량, 표본 통계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계 자료로부터 얻은 그런 결과값이기 때문에 표본의 특성은 우리는 statistics, 통계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특성은 parameter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특성은 impossible or too expensive to observe. 그러니까 관찰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너무나 비싸다 그런 얘기죠. 근데 표본 통계량 또 표본을 통해서 얻은 특성은 less expensive but less reliable. 그러니까 비용은 적게 들지만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신뢰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일부를 통해서 전체의 모습을 우리는 추측해야 되니까 어떻게 일부를 통해서 전체의 모습을 측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statistical inference, 그러니까 통계적인 추측과 everyday inference, 여러분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추측이 어떻게 다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statistical inference는 scientific inference, 그러니까 systematic rules, 그러니까 체계적인 규칙을 사용해서 우리는 추측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So everyday inference는 reliability of knowledge comes from subjective belief or authority. 그러니까 지식의 어떤 신뢰도는 어디서 오느냐? 주관적인 믿음 또는 어떤 권위, 정보의 출처의 권위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걸 관찰하고도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지식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관적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권위자의 지식을 믿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지식의 출처에 권위를 근거로 우리는 신뢰도, 지식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뭐 전문가가 얘기했으면 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같이 리서치 메소드를 하는 사람은 지식의 출처도 중요하지 않고
주관적인 믿음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지식의 신뢰도에 확신을 더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더 많이 관찰할수록 그리고 동질한 대상을 관찰할수록 그 두 가지 변수만이 우리의 지식의 신뢰도를 더할 수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scientific inference based on random sampling 일단은 무작위적인 추출을 하지 않은 그런 지식은 편향된 지식.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대 학생의 키를 우리가 추측하고 싶은데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면 간호학과 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아주대 학생들의 평균 키를 대변한다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이처럼 랜덤 그러니까 무작위적인 추출을 하지 않은 경우는 편향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추측에서는 랜덤 셀렉션 그러니까 무작위적인 추출을 매우 중요시하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식의 신뢰도는 두 가지 변수로부터 온다.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이 관찰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관찰한 대상이 얼마나 동질적인가에서 온다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그래서 two factors affecting reliability of knowledge.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이 무엇이냐? sample size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표본을 추출하는지,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관찰 대상의 수, 얼마나 많은 대상을 추출하는지, 그게 바로 sample size예요. and population distribution. 그러니까 모집단이 얼마만큼 넓게 분포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집단의 키를 추측하고 싶은데 모집단의 키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얘기해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집단은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 구성원들은 아무래도 인종적인 특성들이 같기 때문에 키가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때로는 작은 사람을 이렇게 추출하고 때로는 큰 사람을 추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간 정도를 추출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우리가 얻고 싶은 population parameter 그러니까 이 평균으로부터 작은 사람을 추출할 때나 큰 사람을 추출할 때나 이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추출을 하게 되죠. 하지만 미국과 같이 다인종 국가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키가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할 때 어떨 때는 매우 작은 사람이 추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키가 큰 사람이 추출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추측값이 평균보다 매우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평균하고 근사한 표본이 추출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모집단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모집단의 특성이 얼마나 동질적인지 이처럼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경우에는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특성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집단의 특성이 이처럼 매우 이질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은 이 평균값으로부터 우연에 의해서 매우 동떨어진 이런 추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추측함에 있어서 실수, 오차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추정할 때 단지 이 모집단의 분포뿐만 아니라 많이 관찰하면 이처럼 모집단의 특성이 넓게 분포된 경우, 이질적인 경우에도 많이 관찰하게 되면 비교적 정확한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처럼 이질적인 이걸 다시 지우고 너무 많이 썼으니까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한두 개만 우리가 추측하게 되면 우연에 의해서 이런 사람도 추출하게 되고 뭐 이런 사람도 추측하게 되고 추출하게 되고 이렇게 추출하겠죠. 그렇다 보면 세 개를 예를 들어 추출했을 경우에 이 모집단의 평균으로부터 동떨어진 이런 추측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하지만 많이 우리가 큰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여러 번 추출하게 되면 이처럼 작은 사람을 추출할 그런 경우가 큰 사람을 추출할 경우에 의해서 서로 상쇄돼서 결국에는 이처럼 모집단의 평균과 같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점점 더 모집단의 특성, 평균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친구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학교에 와서 여러분은 새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두 번 관찰했을 때는 그 친구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친구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나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를 많이 관찰하면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 점점점 더 많이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면, 즉 친구의 모습을 더 많이 관찰하게 되면, 물론 랜덤하게 관찰하는 모습은 아니죠. 학교에서 보는 여러분 친구의 모습이 랜덤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관찰하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지식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친구의 어떤 특성을 관찰할 때 굉장히 변덕스러운 친구하고 변덕스러운 친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시그마 그러니까 그 친구의 성격의 이질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매우 일관된 친구의 그런 모습을 관찰하게 되면 관찰할 때마다 그 친구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많이 관찰하지 않아도 이 친구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은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변덕스러운 친구를 관찰할 때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친구를 관찰할 때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지식의 신뢰도는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두 변수, 우리의 지식의 신뢰도, 우리의 지식이 얼마만큼 믿을 만한 건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유일한 두 변수는 통계적인 통계학에서는 이 n과 시그마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어떤 권위 또는 지식을 습득한 사람의 주관적인 믿음 이런 것들은 다 비과학적인 것이죠. 오로지 과학적인 지식의 근거는 n과 시그마인 것이죠. 그 다음에 60분까지 1시간짜리를 할게요. 조금 더 population distribution 하고 sampling distribution의 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통계학의 반을 이해한 것이에요. population distribution은 뭐냐? 모집단의 분포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주대 학생의 키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아주대 전체 학생들의 키의 분포 이게 바로 population distribution이에요. 그래서 population distribution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러니까 variance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variance는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표현되는데 이 공식을 매우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제 분자는 뭐냐면 xi는 관찰값 i번째 관찰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뮤는 뭐냐면 이 관찰값들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xi-μ는 뭐냐면 각 관찰값과 평균과의 차이 또는 관찰값과 평균과의 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괴리. 그런데 그 괴리를 제곱을 했죠. 근데 왜 제곱을 했냐면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만약에 모집단이 1, 2, 3, 4, 5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평균값은 뮤는 3이죠. 그러면 이 평균값과 각 관찰값과의 괴리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과 3의 차이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과 5의 차이는 2가 되고, 다음 2와 3과 차이는 마이너스 1, 3과 4의 차이는 2 되겠죠. 근데 이 괴리를 다 합치게 되면 항상 0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각 관찰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들의 평균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베리언스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중앙으로부터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널리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여러 개의 관찰값이 있으니까 이 관찰값들이 각 관찰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의 평균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평균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어떤 차이는 마이너스 값이고 어떤 차이는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을 내면 항상 0이 되게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거리를 알고 싶은데, 이 괴리 값이 전부 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어떤 건 플러스니까 결국에는 이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제곱을 하는 거죠. 이처럼 제곱을 해도 되고 절대값을 취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곱 대신 절대값을 취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거리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각 관찰값이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되고 또는 절대값을 매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 베리언스는 얼마만큼 관찰값들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가,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언스는 제곱값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거죠. 여기서 n-1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평균값과 각 관찰값의 거리가 지금 n-1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값이 지금 5개가 있는데 관찰값과 평균과의 괴리 또는 차이는 4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값과 평균값의 괴리는 관찰값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n-1로 나누게 되는 거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뭐냐? 앞에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거리의 원래의 단위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스퀘어 루트 제곱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거리의 제곱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실제 거리보다 굉장히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제곱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게 되면 이 통계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 다닐 때 통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항상 여러분이 이해할 때 할머니한테도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뭐냐 라는 걸 만약에 할머니한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개념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관찰한 대상의 특성이 중간 정도 또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평균낸 값이 바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달리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관찰한 대상이 그 전체의
모수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지금 한 53분 정도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강의할게요. 네, 수고 많았어요.